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에 한국과 러시아 관계는 파탄이 날 것이라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경고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한국을 지목해서 경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이해충돌 논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의 신상 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족 간의 범죄이고 피해자의 권익 보호 또한 중요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4년 전 화성으로 쏘아 올려진 탐사선 인사이트가 찍은 화성의 지하 사진들이 조금 전 공개됐습니다. 과연 인류가 이주할 수 있는 곳인지 화성의 비밀스러운 모습들 직접 전해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우리나라를 직접 지목하면서 경고했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면 러시아와의 관계가 파탄날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동안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는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온 상황이어서 푸틴 발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예나 기자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발언은 현지 시간 27일 모스크바에서 국제 정세를 논하는 회의장에서 나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단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무기 공급 시 한국과 러시아 관계는 파탄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Но сейчас нам известно, что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приняла решение поставлять оружие и боеприпасы на Украину. Это будет разрушать наши отношения. 그동안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었습니다. 대신 방탄 헬멧이나 천막, 모포 같은 군수 물자와 의료 물자 등을 제공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한국의 무기 지원을 전제로 강한 경고에 나선 겁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을 미국의 할머니라고 비하했습니다. 지난 8월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노골적으로 비판한 겁니다. Зачем надо было тащиться этой бабушке в Тайвань, так, чтобы провоцировать Китай на ответные какие-то действия? 푸틴 대통령은 세계는 2차 대전 이후 가장 위험한 10년을 맞이했다며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핵무기 사용의 위험은 상존한다고도 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부처 장관들과 한자리에 모여서 난상 토론을 벌였죠. 이 토론은 방송사들을 통해서 전체 생중계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중간중간 회의를 정리하긴 했지만 주로 장관들이 발제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생중계 탓에 긴장한 참모들 앞에 선 윤석열 대통령은 곤란한 질문 없이 경청하겠다는 말로 분위기를 풀었습니다. 네, 우리 장관들을 골탕 먹일 질문을 막 던질 거라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저도 국민과 함께 경청할 테니까. 윤 대통령은 80분간의 정책 발표 도중 부처 국장급에게 질문하거나 장관이 발표한 대책에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국가 바이오 파운드리를 구축을 했습니다. 예, 국가 정부에서 이제 예탈 거쳐서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그 분야입니다. 이거 기업이 해야지 정부에서 공무원이 운영해가지고 효과가 그렇게 있겠어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선산업인력난 해소를 위해 특별연장 근로를 180일로 확대하고 30인 미만 기업에 주당 60시간 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를 2년 연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나라는 노동시간이 다른데 우리나라만 일찍 퇴근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특별 연장 근로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현재 90일에서 180일로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간이 잘 뛸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좋은 유니폼과 더 좋은 운동화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냐. 대통령실은 각 부처가 추진해온 경제 활성화 대책을 국민들에게 자세히 알리기 위해 회의를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이 어제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민 국송 사건에 대한 당시 정부의 대응은 적법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일정까지 추가하면서 회견장을 찾았습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기자회견을 연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된 의혹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관련 첩보 46건의 무단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박 전 원장은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설사 지시를 했다 해도 개혁된 국정원 직원들은 이러한 지시를 따를 만큼 타락한 바보들이 아닙니다. 서훈 전 실장도 고 이대준 씨 피살 3시간여 뒤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 청와대 회의에서 자진 월북 지침이 내려졌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간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실익도 없습니다. 자료 삭제 지시 없었습니다. 회견에는 불참했지만 정의용 전 안보실장은 탈북 어민 북송 사건 관련 입장을 통해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었던 흉악범 추방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수사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남북 관계조차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제 발등을 찍는 것이. 기자회견에는 이재명 대표가 없던 일정을 추가하며 참석했는데 검찰 수사를 앞두고 서해 피격 사건까지 전선을 넓히겠다는 의미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의 반박 회견에 피의자들의 궁색한 변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지켜본 고 이대준 씨 유족들은 힘없는 국민을 범죄자 만들기에 혈안이 돼 있다면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월북 조작의 본질을 외면한 가해자들의 면피의자 변명이라고 십자포화를 쏟아냈습니다. 자기 항변에 불과한 가해자들의 방탄 기자회견에 불과했습니다. 참으로 호암무치합니다. 국민의 생명 보호에 관한 문제이지 정치 문제이거나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특히 고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당시를 생명을 위협받지 않던 상황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충격적인 인식이라며 북한에 대한 망상적 신뢰와 맹신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조작으로 확인된 해류 분석까지 들먹이며 월북설을 고집하는 건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난도질한 행위라고 했습니다. 당시 해경이 사고 해역과 조류가 다른 인천 내항에서 1km를 수영한 결과를 갖고 17시간을 천천히 수영해 33km를 갈 수 있다는 결과를 예측한 걸 지적한 겁니다. 유족들은 검찰 수사와 감사원 조사를 반박하며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수사선상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저렇게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면서 힘없는 국민은 오히려 범죄자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TV조선 김태훈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심야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그 이후로 이렇다 할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죠. 자, 이 때문에 야권 내에서도 섣부른 의혹 제기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 민주당도 가짜 뉴스 재생산에 가담을 했다면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한동훈 장관 술자리 의혹의 장소가 어디인지 공개하지 못한 채 침묵하고 있습니다. 의혹 제기한 당사자로서 입장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한 장관은 계속 명예훼손 혐의라고 말하는데. 그러자 야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일방적으로 저쪽에서 반박하게 하고 여기서는 더 공격할 거리가 사실은 없는, 그러니까 작전의 미스. 문제 제기가 근거 없이 된다는 거는 그거는 좀 지양돼야 될 일이다. 정의당에서도 지라시 수준의 질의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찌라시 수준의 제보를 여과 없이 질의하는 국회의원과 너는 무엇을 걸래를 시전하는 국무위원의 모습.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한 장관은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말고
당일 행적을 공개하라고 김 의원을 거들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김 의원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뤄진 녹취를 국감장에서 공개해 데이트 폭력 공범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한 여성의 인격이 무참하게 살해된 남자친구와 더 탐사 김의겸 의원은 반드시 수사받아야 되고.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도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전날 최고위원회에서 녹취 파일을 튼 점을 지적하며 당 최고위가 가짜뉴스 전파에 가담했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회의가 80분 동안 생중계됐습니다.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 안보레인 인사들이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는데요. 정치권 소식을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정욱 전 청와대 행정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제 생중계됐던 비상경제회의 모습 보고 오시겠습니다. 좀 자연스럽게 쇼를 연출하거나 이런 거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해놨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제가 뭐 아주 우리 장관들을 골탕 먹일 질문을 막 던질 거라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저도 국민과 함께 경청할 테니까. 이거 기업이 해야지 정부에서 공무원이 운영해가지고 효과가 그렇게 있겠어요? 어떻습니까? 디지털 교과서가 되면은 학생들이 책가방 안 들고 다니는 건가요? 태블릿 PC에 들어가 있는데요. 민간 부분이 더 잘 뛸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좋은 유니폼과 더 좋은 운동화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냐. 무주택자나 1주택자 분에 대해서는 투기 지역이라 하더라도 LTV를 50%까지 허용을 하고 또 15억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을 하겠습니다. 자, 어제 비상경제회의가 이제 이례적으로 생중계가 됐습니다. 자, 이게 비상경제회의가 사실 뭐 처음 열리는 건 아니고 이게 어제 열린 게 이제 10일의 차였잖아요. 그렇죠. 10일의 차였는데 그동안 이제 생중계를 안 하다가 갑자기 이제 생중계를 연 이유는 어디 있다고 좀 보십니까? 우선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경제에 대해서 전력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는 판단을 대통령은 물론 전체적으로 하지 않았겠어요. 제가 볼 때 필요한 대목이 지금 중요한 건 경제라고 했지만 대통령과 장관들이 무슨 대화를 나누고 무엇을 논의하는지는 국민들이 궁금해했지만 언론을 통해서 접했다면 이번에는 1시간 20분 동안 한번 해보자 해서 저는 당연히 잘한 거다. 정부의 노력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노력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던 거죠. 그리고 경제 활성화 주제니까 여기에다가 뭐 장관 11명에 수석 비서관 포함해서 대통령 참모들 한 전체 한 20명 정도가 참석해서 대화를 하니까 대통령의 육성도 들리고 장관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건 맞다. 취지는 좋다.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은 대통령이 쇼를 안 한다고 했지만 쇼를 좀 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이 있어요. 기획. 무슨 말이야. 회의하던 거에 보여주면 안 되고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금리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레고랜드 문제 이후에 생겼던 저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농민들 입장에서는 쌀값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입장에 이런 좀 더 국민들이 관심을 확 기울이는 가장 급한 것부터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묻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있었다면 그런 기획을 했어야 된다고. 그럼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장관들한테 묻고 장관들은 대책을 발표하고 다른 장관들도 의견을 내시다. 이렇게 기획은 필요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쇼를 했어야 됐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80분이 너무 평이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정부의 의지를 전달하는 노력은 시도는 좋았으나
크게 80분을 할 정도로 뭐가 국민들에게 가슴에 남는 게 있느냐 하면은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이상을 주는 데는 좀 부족했다고 봐요. 예, 지금 뭐 의원님께서는 이제 쇼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지만,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 지금 현재 막 닥치고 있는 그런 경제 현안들에 대한 그런 대안들은 조금 부족했던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거든요. 뭐 일단 야박한 평가이긴 한 것 같습니다만 예. 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더 빨리 했어야 되는 거죠.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신뢰감을 줄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예를 들면 촉각을 세웠던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저 근데 오히려 좀 고물가, 그다음에 고환율, 고금리라는 상황, 코로나19가 지나고 난 다음에 코로나19를 견디기 위해서 소위 자영업자들, 그다음에 경제적 약자들 같은 경우 대출을 받아가지고 연명을 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 이후에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 대해서 저는 적어도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좀 공감대 또는 어떤 약속들을 하실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약속은 없고 LTV 뭐 허용 한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15억 이상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니까 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체감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었죠. 또 하나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한다면 정부가 어떤 형태이건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만 잘못한 게 있으면 자성을 해야 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레고랜드 문제와 관련해서 채권 시장이 엄청나게 불신을 받고 있는 측면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측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서 전기차 문제에 대해서 왜 제대로 대응 안 했는지에 대한 이런 정부 내부의 대응의 실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좀 철저하게 좀 물을 필요가 있었다. 그 관련 부처들에게.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비전인데 전 비전 관련해서도 제가 볼 때는 뭐 원전 방산만 말씀하시는데 원전 방산으로는 나라 경제를 먹고 살리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또 반도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년 같은 경우도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라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좀 거시적인 방향에 대해서도 좀 국민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비전이 필요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웠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첫 어떤 공개적인 대국민 설명회였기 때문에 좀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 좀 그런 비전과 내용 또는 자성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방금 조금 전에 이제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어제 80분 동안 토론회를 이제 나눈 중간에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내용이었습니다. 자, 뭐 내년부터는 투기 과열 지구에 있는 15억 원 넘는 아파트의 담보 대출이 이제 다시 허용된다. LTV는 50%까지 가능하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주가 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대출 규제를 좀 완화하는 것이 시장에 지금 현재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조금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만 저도 경제신문, 경제란을 보면 거래 절벽이다. 완전히 아파트나 이런 게 부동산이 꽁꽁 얼어붙었다.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당연하지만 적어도 뭐랄까 경착륙, 팍 소리 내면서 떨어지지 않아도 연착륙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보니까 서울만 하더라도 한 달에 보면 한 아파트 거래가, 주택 거래가 한 1,800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9월 달에 600건이에요. 600건. 3분의 1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이어지면 진짜 경착륙이 되는 것 아니냐. 할 수 없이 풀 수밖에 없다. 규제 완화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여지고 문제는 이제 연착륙을 하느냐 문제, 그게 정치의 효능성 문제, 그걸 좀 지켜봐야 되는데 어제 원희룡 장관이 이야기했던 게 하나는 앞으로 규제 지역을 추가 완화하겠다, 막 이런 대목까지도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부동산보다도 사실 제 눈을 끈 대목을 어제 현실적으로 보면 이런 대목 있어요. 외국인 근로자를 늘리겠다. 그 입국 허용을 지금 한 해 아마 올해 7만 명쯤 들어왔다는데 내년에는 11만 명인가 12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외국인 근로자 부분. 또 하나는 그 추가 연장 근로제도, 그러니까 30인 미만의 기업체에 대해서는 주 50시간 플러스 8시간 했던 걸 올해 일몰되는데 올해 연말 끝나는데 이것을 2년 더 2024년까지 연장했다. 이런 게 현실적으로 국민들 현실적으로 현장에서는 좀 박수 치지 않을까 싶었어요. 예, 아까 그 교수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주셨지만 여러 가지 이제 대책들을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자, 보시기에 가장 그나마 좀 효용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대책은 뭐로 보셨습니까? 근데 저는 좀 죄송한 얘기인데
잘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를 들면 지금 거의 부동산 시장이 겨울 왕국이지 않습니까?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황인데 저 그래서 거기 관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규제를 풀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규제를 푼다고 하더라도 유동성이 확보가 안 되게 되면 그러니까 돈이 풀어줘야지 그걸 구매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러면 저는 일부만 구매할 수 있을 거다. 뭐 현금을 동원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그만큼의 대출 이자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분들만 할 수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좀 그럴 바에는 정부에서 은행에 예를 들면 예대 마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폭리들을 취하는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부분들을 줄이겠다. 그래서 정부가 은행의 예대 마진에 대해서 너무 심한 부분과 관련해서 만약에 나름대로 대책을 내오게 되면 대출 금리가 그만큼 줄어드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실수요자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 이런 대책들이 없기 때문에 저는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하는 건 안 되는 거죠. 연착륙하기 위한 대책은 맞는데 그 대책의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많은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다양한 예를 들면 내용들이 나왔습니다만 구체성이라는 측면과 관련해서는 현실성의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부분에서는 많은 부분 의문을 가는 측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1차기 때문에 저는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저도 이후에 제기되고 있는 시장의 요구 또는 국민들의 의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 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관련 의혹을 반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국익의 기본인 평화와 안보를 위한 남북관계조차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제 발등을 찍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 청와대 안보실로부터 자료를 삭제하라는 어떤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제가 삭제를 지시한 적도 없습니다. 설사 지시를 했다 해도 개혁된 국정원 직원들은 이러한 지시를 따를 만큼 타락한 바보들이 아닙니다.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간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시직도 없습니다. 자료 삭제 지시 없었습니다. 위기 관리와 안보를 위한 절차와 판단이 범죄로 재단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 이 기자회견 내용을 들어보면 이제 당시 월북 판단도 문제가 없었고 첩보 자료 삭제나 조작 지시도 없었다. 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제 있었던 국정감사였죠. 이제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직원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전에는 삭제하라는 지시가 없었다. 자, 이런 발언을 한 적 있거든요. 자, 그 말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삭제 지시를 했다. 자,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다고 어제 뭐 언론들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들으신 박지원 전 원장의 말은 본인은 삭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저 부분, 그러니까 어제 저 세 분이 쭉 했던 이야기 핵심은 자진월북으로 우리는 판단했다. 그 판단의 근거는 있고 그래서 왜곡할 이유도 없다는 부분이 핵심이잖아요. 우리는 정책적으로 저렇게 판단했다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 부분. 이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자 판단과 나중에 조작 내지는 삭제 문제는 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 9월 22일 밤 10시에 이대준 씨가 사살되고 소각된 밤 9시 40분에 10시 전과 10시 후는 다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3일 날 새벽 1시에 청와대에서 관계장관의 회의를 한 직후에 감사 결과에 의하면 자 국방부에서는 60여 건의 기록이 서욱 장관의 지시에 따라서 삭제됐다. 같은 시간, 비슷한 시간에 그날 새벽, 23일 날 새벽에 국정원에서도 삭제됐다. 이게 왜 나왔겠습니까? 밑에 직원들, 다시 말하면 국방부의 실무 직원들, 국정원의 직원들이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진술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자 박지원 전 원장은 저 주장은 검찰 수사 결과에 의해서 사실이거나 사실이 아니거나 밝혀질 대목이다. 저 대목 놔두자. 그럼 남는 문제는 자진월북 저 부분인데
지금은 저분들이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던 지점은 자, 이른바 SR이라는 데서 월북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은 그때도 나온 말이에요. 몇 년 전에도. 왜?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 앞에서 판단했던 월북이라는 단어와 뒤에 있던 삭제를 다 종합해서 보면 그 월북이라는 단어 자체도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는데 다른 걸 다 월북과 배치되는 증거는 다 없애버린 거잖아요. 안 믿으려고 그러고 삭제하고 그냥 애써서 외면하고 이 행태가 뭐냐 이거. 그래 이렇게 되면 단순한 저분들이 주장하는 판단의 영역이 아니라 조작과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 날조의 영역까지도 갈 수 있다. 그게 이거는 정치에서 사법 영역으로 옮겨온 거라고 보는 거고 저분들 입장에서야 예를 들어서 그 이대준 씨가 사살됐고 아니 북한이 돌려보낼 줄 알았는데 어제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당연히 북한은 실종자를 응유하거나 송환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그래서 살아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북한 영역에서 발견된 이야기는 들었지만 나는 북한이 돌려보낼 거라고 생각해서 저녁묵으로 나갔다. 7시 반에 퇴근했다.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판단에 대해서 이제 사살됐다는 첩보를 접하고 새벽 1시에 회의를 열어서는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 내부에서 논의가 심각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참석한 인원들을 보면 이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죠. 자, 그리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입니다. 그리고 서훈은 전 국가안보실장. 외교안보의 문재인 정권 외교안보 라인의 거의 뭐 최고위급 인사들 3명이 한 자리에서 모여서 이제 기자회견을 한 거잖아요. 자, 근데 이분들에 대한 수사는 아직 뭐 정확하게 확실하게 지금 시작하지는 않은 상태고, 자, 그렇다면 이분들이 이렇게 3분이 모여서 이런 기자회견을 한 것은 일각에서는 이제 조금 뒤에 이뤄질 수사를 좀 미리 방어하는 목적이다라고 지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방어할 수 있는 거죠. 방어권을 행사하는 건 당연히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진술도 거부할 수 있는데 방어를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고, 또 하나는 검찰과 감사원, 그러니까 일단 감사원의 감사 보고 내용을 보고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이 지금 검찰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수사를 해달라고. 당연히 그러면 검찰도 뭐 자체 내부의 증거를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감사원 또 자료를 갖다 증거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편향되고 일방적인 수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좀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지금 정부에서의 입장 자체가 계속 기사화 언론화되고 있는데 전 정부의 입장들은 잘 반영이 안 되는 측면들과 관련해서 좀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또 더 중요한 문제는 계속 지금 정부나 국민의힘 입장에서 뭐냐면 왜 우리나라 국민의 한 사람의 생명을 못 지켜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되는 것이고 한 개인의 명예를 갖다가 훼손하면 안 된다는 생각은 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어떤 다른 의도 때문에 이걸 방치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악마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국민의 생명을 갖다가 어떤 자체 내의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시켰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인정하라고 얘기하는 건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그럴 수 없다라고 판단이 들었던 거고요. 또 과거 사례도 있습니다만 이명박 정부 당시에 NLL 문제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가 나와서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전 정부는 이미 월북이라고 추정한 근거들을 가지고 국민에게 설명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월북이라고 추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니까 두 가지 의견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계속 정부가 악마화시키는 측면과 관련해서 뭐 국민의힘과 여기에 대해서 대응해서 전 정부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설명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두 가지 내용들을 국민이 알아야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제 전격적으로 국민에게 설명을 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신 의원께도 이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자, 그렇다면 이제 박지원 전 원장과 그리고 국정감사 자리에서 국정원 직원이 한 말과 좀 미묘하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다면 이제 박지원 전 원장의 표현에 따르다면 그렇다면 이제 국정원 직원들은 이제 타락한 바보다. 자,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좀 국정원의 내부에도 그 내부가 정확한 입장들을 밝히지 않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원본 자료가 있다는 거예요. 내부에서 만들어진. 또 웹에서 들어온 자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웹에서 들어온 자료들은 삭제할 수 있다. 하지만 내부 자료는 삭제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가 다시 또 입장을 바꿨어요. 또 아시겠습니다만 국정원장이 국회에 가서 얘기한 내용이 감사원에서의 감사 자료랑 내용이 달라요. 뭐 최초에 국정원이 알았다고 얘기했는데 국정원은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했고 중국 어선에 대한 내용이 감사원 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소위 국정원장은 그 내용을 들은 바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검찰 수사에 의하면 그 1시 이후에 돌아와가지고 새벽 1시 그 관계장관 회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9시에 그 국정원 내부에서 정무직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한 달 전에 퇴직한 사람이 들어가 있는 내용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관계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원 보고자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알겠습니다만 검찰의 자료는 지금 저희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검찰에서 계속 외부로 피의 사실들이 계속 공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엇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국정원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소위 그 전 정부에서 얘기했던 SI 자료 같은 경우는 삭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삭제가 아니라 100%를 조정한 거다. 전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가장 큰 죄목 중에 하나가 소위 SI 정보를 자의적으로 삭제했냐 아니냐의 얘기인 건데 이쪽 전 정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삭제가 아니라 100% 조정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로 부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 기자회견을 가지고 후안무치하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판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 기자회견은 자기 항변에 불과한 가해자들의 방탄 기자회견에 불과했습니다. 월북은 당시 정부에서도 부담이었다고 한다. 참으로 후안무치합니다. 스스로 과거의 진실을 왜곡하고 재단하려고 하지 않았나 먼저 물어야 했고 유족과 국민께 사과했어야 했습니다. 예, 양측의 주장이 이제 거의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국정조사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국정조사가 가능한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검찰 수사를 앞두고 또 국정조사를 한다. 여야가 합의해서 국정조사를 한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끌고 가서 그냥 유야무야 만들겠다는 계산이 너무 명백해서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예. 잘 보십시오. 이게 북한이 우리한테 보냈던 전통문을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볼 필요가 이 사건 관련해서는 사흘 뒤 9월 25일 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명의로 보면 여기에 저 계속 읽어봤어요. 좀 더 제가 보기에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 북한군이 변명하는 것도 있지만 좀 더 근접한 내용이 있어요. 보십시오. 자, 어떻게 발견됐느냐. 의로 작업 중이던 우리 수산사업소 부업선이 정체불명의 남자 한 명을 발견했다고 신고해서 함정이 출동했다. 군 함정에, 북한 해군 함정에.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서 이른바 그 한자가 적힌 중국말이 적힌 중국 간자 적힌 구명정이 여기서 조끼가 전달해서 가능성이 있어요. 중국 의선 이야기는 어디서 나오지도 않는데 갑자기 중국에서 티 나온 건 중국말이 티 나온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북한의 수산사업소 부업선으로부터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 왜? 외부인이기 때문에 그냥 또 당연히 방역 기준 때문에 그냥 구명조끼 하나 던져주고 자기들이 군부대가 신고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대로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이날 발표를 보면 말이죠. 보면은 80m까지 접근을 해서 신문 확인을 요구했으나 처음에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자 단속 명령이 계속 함구 무언하고 불응하기에 더 접근하면서 두 발의 공탄을 쏘자 놀라 엎드리면서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월북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북한군이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월북하는 거야, 월북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보고됐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걸 가지고 우리 남한에서는 회의를 한 끝에 월북 맞네라고 단정을 해야 했다. 자, 또 보죠. 왜 그럼 총을 쏘았느냐. 무엇인가 몸에 뒤집어 쓰려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장의 결심하에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상에 사기했다. 이때 거리가 40에서 50m였다. 그 다음에 사기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 가봤더니만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되고 부유물 위에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규정에 따라서 부유물을 소각했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은 여기에 대해서 가뜩이나 비루스 병마 때문에 신고하고 있는 고생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어쩌죠. 문재인 대통령과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데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 뜻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걸 받고 우리 정부에서는 서울 원장이 읽어제낀 거 아니에요. 딱 와서 쳐. 그래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이 대목에서 그냥 그거는 이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상황이다 보니 여기에 지금 돌이켜 보면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월북이라는 단어 하나에 모든 정부의 판단이 달라졌는가에 대해서는 어쨌든지 모르겠어요. 저도 뭐 검찰 수사 결과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사실상 현장이 없어지고 뭐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대목은 좀 다시 한번 짚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뭐 검찰에서는 현재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어떤 부분이 자신감을 가는지 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검찰이 확인할 수 없는 자료일 겁니다. 아마 법원도 확인할 수 없는 자료. 왜냐하면 SI 자료 같은 경우 갖다가 정부가 그러니까 법원에게 그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의 부분하고 재판은 공개적으로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검찰이 어떤 부분으로 제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일단 월북 여부 문제 같은 경우는 저는 좀 현 정부가 좀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 정부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월북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부가 정확하게 입장을 밝힌 적이 없어요. 월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전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와 무관하게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월북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실제적으로 따지고 보면은요 증거가 없다라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하나 드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신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땐 북한이 보내온 전통문을 가지고 이 사안을 설명하시게 되면 저는 국민의힘 내부 논리가 이렇게 좀 상충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가 이렇게 원룸몰이를 했다라고 하는 주장의 근저에는 소위 북한의 유화적이거나 친북적이기 때문에 이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북한의 전통문을 가지고 그것이 이렇다라고 설명하시는 건 문제가 있어서 저는 오히려 핵심적으로는 그 초기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자료를 가지고 서로 회의한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 적어도 여야가 또 월북이라고 추정했던 그 회의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좀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건 뭐 SI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에게 공개해서 여론의 공간에서 또는 전문가들의 공간에서 자, 왜 여야가 이런 판단을 했는지, 왜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라면 왜 오판을 한 건지, 아니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것이 맞다고 얘기하니 왜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공개했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SI 자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좀 비공개로 정보위원회든 아니 국방위원회든 좀 비공개로 이 내용을 공유해서 좀 왜 이런 상황이 오게 되는지에 대한 원본 자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원본 자료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서로가 가공된 내용만 가지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접점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이런 작업들을 좀 빨리 진행을 해서 좀 국민들을 편을 가르거나 아니면 오히려 좀 유가족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전 유가족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진실을 알려면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그걸 빨리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도 좀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이제 심야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 자, 민주당에 이제 공식 사과를 요구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민주당은 이제 한 장관이 피해자 흉내를 내고 있다면서 맞서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저 민주당이 이제 한동훈 장관은 이제 개인적으로 낸 입장이고 공당이 입장에 표명할 이유가 없다면서 자, 의혹이 제기돼서 질의를 한 게 무슨 문제가 있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의 공식 사과를 한 대목이 중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법적 절차로 들어가는 과정, 프로세스를 밟고 있다. 다시 말하면 김의겸 의원과 그다음에 거기 보도했던 매체에 대해서는 아마 한동훈 장관이 민형사상 뭔가를 제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까지도 어떻게 보면 입장을 정확히 요구하라고 이미 한 잔을 깔아놓는 거예요. 여기에 민주당에서는 약간의 좀 뭐랄까 지금 김의겸이하고 거리를 좀 두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 대목은 이 잘못하면 참 수사 어차피 수사가 되겠죠. 수사되면 그날 행적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여성이라는 분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제가 보기에는 제가 쭉 읽어보고 종합해본 결과에 의하면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그냥 어떻게 보면 남자친구한테 행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잉해서 모든 들었던 정식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를 그게 녹음된 줄도 모르고 그 남자친구라는 분이 그냥 제보해가지고 된 이 사건이다. 그러면 김의겸이 최소한 뭐가 빠졌느냐. 이 첼리스트라는 여성분에게 확인은 마지막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런 데 가서 한동훈하고 내가 제보를 받았는데 윤석열 대통령 본 적 있나요? 아닌데요. 우리 그냥 남자친구한테 좀 제가 뭐 급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요라고 했으면 뭐 했을 수도 있고 최소한 그거에 없었다면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수사로 이건 사실관계 명백하게 밝혀져야 되고
밝혀지는 순간 제가 보기에는 여러 명이서 아마 좀 악소리 나는 순간이 올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동훈 장관이 지적한 부분이 있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녹취 파일을 공개를 하고 또 이제 TF를 구성해서 이 의혹을 파헤치자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건데, 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도 이 부분은 좀 과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이 상황 자체가 현실화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많은 의구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과 특정 로펌의 30명의 변호사가 모여서 숫자를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할 것인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건사랑이라고 하는 단체 2군데랑 이세창 씨, 그다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아마 고소 또는 고발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될 거예요. 수사가 진행되는 내용과 관련해서 수사가 나올 때마다 저는 국회 공간이든 아니면 정당이 대변인을 좀 논평을 하든 하면 되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 뭐 제기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화 녹취 내용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 여성이라고 하는 분의 친오빠가 녹취는 사실이다. 술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물어봤더니 그 진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녹취의 내용들이 있으면 그 녹취 내용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경찰이 전 수사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건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어렵진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첼리스트에게 소위 연주비를 줬다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계좌 추적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세창 씨나 이 첼리스트에 대한 위치 추적을 하게 되면 대강 모양새는 나올 거라 생각이 드는데 단 하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탐사는 이 첼리스트에게 마지막으로 확인을 했어요. 진위에 대해서. 근데 답을 안 했죠. 전 그렇다면 김의겸 의원이 국회에서 이런 질의를 하실 거였다면 이 여성 전화번호를 갖다 더 탐사 쪽에서 알고 있었을 테니 한 번 정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했다는 생각은 분명히 들어요. 왜냐하면 이 여성이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이 여성과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전 그렇다면 소위 국회 내에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여성의 인권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왜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가라는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 김의겸 의원이 좀 실수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전 그래서 좀 민주당에서 좀 놓기로 가고 좀 수사 결과들을 지켜보고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거나 아니면 김의겸 의원이 얘기한 내용과 관련해서 좀 부합되는 증거가 나온다고 얘기한다면 그때는 제가 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발을 디디기에는 중간 다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또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흔적은 지워지는 게 아니라면서 자신의 휴대전화와 연동된 클라우드의 비밀번호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이 클라우드, 즉 외부 서버에 저장된 각종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석방된 뒤 머물러 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취재진과 마주친 유 전 본부장은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다 사람의 행적이 남게 돼 있죠. 그건 지울 수 없을 거예요. 검찰의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의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했다는 취지로도 말했습니다. 저 핸드폰, 저 클라우드 다 열어드렸고, 검찰에다 클라우드 비밀번호까지 다 제출했어요. 클라우드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과 파일, 동영상 등을 외부 서버에 따로 저장해두는 서비스. 이에 따라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직전 창밖으로 던진 휴대전화와 연계된 클라우드 속 저장 자료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사실혼 관계 여성이 폐기한 휴대전화는 회수하지 못했는데 이 역시 비밀번호를 풀어 연동된 클라우드 자료를 손에 넣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통신사 서버에 남은 유 전 본부장 통화 내역과 문자 메시지 등까지 확보한 상황. 클라우드 속 자료가 이재명 대표 최측근들의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규명할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2주 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청문회에서 야당은 이 후보자에게 기부금과 후원금을 낸 에듀테크 업체들이 공교육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제공하는 K-에듀 통합 플랫폼 자문단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놓고 공세를 펼칠 예정입니다. 또 이 후보자가 딸과 공저한 논문 3편의 자기 표절 의혹도 논란의 대상입니다.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경찰이 아내와 두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광명 일가족 살해 사건의 범인 40대 남성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은 가족에 대한 2차 가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인데 현행법상 부모 등을 살해한 존속살인의 경우 처벌이 무겁지만 이 같은 비속살인은 가중 처벌 규정이 없어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다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5일 아내와 두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 A씨. A씨는 범행 후 아파트 근처에 흉기를 버리고 옷을 갈아입는 등 주도 면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획해서 범행하신 건가요? A씨는 1년 전 직장을 그만둔 뒤 생활고 등으로 아내와 자주 다퉜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학생인 큰아들은 물론 초등학생인 작은아들까지 잔혹하게 살해한 A씨는 범행 후 외출한 것처럼 꾸민 뒤 직접 119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A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 간의 범죄이고 피해자 권익 보호 또한 중요하다며 공개할 경우 남은 가족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현행법상 부모 등을 살해하는 존속살인의 경우 가중처벌로 그 죄가 무겁게 다뤄지는 반면 이 같은 비속살인은 가중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비속살인 처벌 강화법이 수차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오늘 오전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A씨는 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법원으로 이동하면서 취재진 등과 마주할 것으로 보이지만 경찰이 신상 비공개를 결정함에 따라 얼굴이 공개되진 않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예, 이 보신 것처럼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에 대해서 이 경찰이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사건과 관련돼서 범위를 저지르는 이 40대 남성의 발언을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보신 것처럼 가정 불화 끝에 아내와 두 아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 남성. 사실 이제 저희가 예상될 때는 당연히 뭐 신상 정보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왜 신상 정보가 되지 않은 건가요? 네, 사실 신상 공개 정보 대상자에는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범행 자체가 굉장히 잔인한지 그리고 그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지 등등이 요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또 국민의 알 권리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 이 여러 요건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가족 범죄이다 보니까 이런 가해자의 신상이 밝혀질 경우에 사망한 피해자인 부인 그리고 그 아들에 대한 신상까지도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공개가 되다 보니까 이게 그렇다면 피해자 인권에는 맞는 부분이 있느냐. 아까 언급이 나왔듯이 2차 가해 등등의 우려 때문에 경찰에서 신상 공개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다른 가족 살해 사건의 경우에도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이런 경우에 신상 정보가 공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달라지게 된 건가요? 아무래도 좀 피해자의 방점을 둔 부분이 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이 아마 이 주변 사람들은 가해자 아버지가 누구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아들과 부인이 범행의 피해자가 되고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자연스럽게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그게 과연 피해자와 그 또 유족들이 원하는 방향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남성의 범행 동기에 대한 그 궁금증도 이제 있는데요. 이 전문가 의견은 어떤지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다. 실직 문제, 이혼이나 갈등, 가족 간의 다툼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가족 3명을 이렇게 처참하게 살해한다?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뭔가 다른 부분, 이 가해자에게 있는 이상 심리의 문제, 이상 성격의 문제, 가해자에게서 있는 문제, 거기에서 원인과 동기를 찾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지금 뭐
방금 전문가 얘기로는 이제 가해자에게 있는 이상 심리, 이상 성격, 가해자에게 있는 문제 여기서 찾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사실 가족끼리는 모두 분쟁이 없는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갈등은 어느 정도 있는데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고 이렇게 극화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범행이 어떤 요소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굉장히 치밀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요소가 있는데 실제로 본인이 일부러 드러내듯이 막 밖으로 나갑니다. CCTV에 동선이 잡혔고요. 그 이후에 CCTV의 사각지대를 통해서 아파트의 뒷문을 통해서 본인의 집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아마 엘리베이터도 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 사망을 한 장소가 15층인 것 같습니다. 집이. 근데 걸어 올라간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만큼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했느냐. 아마 부인이 그 현장에 있으면 큰아들을 먼저 살해할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의 범행이 완결되지 못할 걸 우려해서인지 부인에게는 돈을 줄 테니까 잠깐 아파트 밖으로 좀 와라, 내려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본인은 본인의 집으로 올라가서 큰아들을 살해하고 중학생이었습니다. 본인의 말에 따르면 큰아들을 살해하고 작은아들까지는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라고 하지만 범행 상황을 목격해서 내가 살인에 이르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굉장히 준비도 치밀했고 또 처음에는 부인까지 했기 때문에 상당히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자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사건들이 잇따라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여름에는 아마 그 조양 사건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일가족이 다 이제 실종이 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신변을 확보하는 쪽에 좀 방점이 맞춰졌지만 일가족 동반 살인이다, 아니 자살이다라고 언론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도 자살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 자녀를 먼저 살해한 이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다라는 또 이런 지적들이 나오기도 했고요. 최근에 연 이틀 정말 참담한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지난 11일에 김해에서 40대 여성이 이 초등학생 아들과 같이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었고 여성은 구조가 처음에 됐지만 끝내 사망을 했습니다. 그 바로 하루 전에는요. 창원에서 40대 여성과 초등학생 딸이 함께 숨진 채로 발견이 됐는데 신변을 좀 비관했고 투병 중인 상황을 굉장히 좀 고통스러워했다라는 주변의 진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서 보도에서 이제 좀 보셨듯이 존속살인 그러니까 뭐 부모나 뭐 조부모 그 위로 존속살인 같은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비속살인 그러니까 아들이나 손자에 대한 그런 살인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사실 법안이 통과가 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우리는 뭐 유교문화다라고 해서 본인의 그 부모 이상의 학렬 혈족에 대해서는 뭐 상해를 입히거나 살인을 하거나 폭행을 가했을 경우에 가중해서 처벌법입니다. 살인죄 같은 경우에도요. 본인의 비속 그러니까 자녀나 손자녀를 사망에 이르게 해도 이 부분은 일반 살인죄와 동일한 법정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재판을 하다 보면 최근에 두 연년생 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본인이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는 사정을 감안했다고는 해도 이 부분은 범죄의 가해자라는 성격을 지울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양형의 이런 부분을 참작하기도 하고 또 한 발달장애 자녀를 사망에 이르게 한 부모 같은 경우에 검찰은 10년 구형을 했고 6년 선고가 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양형에 참작은 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비속살인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뭐 발의는 된 상황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논의는 됐었고요. 이전 국회에서도 항상 입법 발의안이 이렇게 제출은 된 적이 있는데 국회 문턱을 상임위조차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속 살해라는 한 그 수치도 제대로 집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범죄화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 범죄 자체가 없는 것이니까요. 다만 일가족이 같이 동반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를 집계하는 수치를 보면 보건복지부 통계가 나왔는데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 오히려 자녀라고 하면 관리감독 의무자로서 본인에게 완전히 의지하고 있는 이런 대상을 범죄의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거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 부분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분명히 제기된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성은 인간이 이주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행성으로 거론되는데요. 4년 전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화성으로 보낸 탐사 장비 인사이트가 찍은 사진들이 공개됐습니다. 지난해 말 화성과 유성체가 충돌해 거대한 분화구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성의 적도 엘리시움 평원 붉은 땅에 탐사 장비 인사이트가 자리 잡은 건 지난 2018년 11월입니다. 3년 후인 지난해 12월 24일 인사이트는 화성에서 규모 4의 지진을 관측해 관련 자료를 지구로 보냈습니다. 나사는 위성 카메라 사진을 통해 이날 화성에 유성체가 충돌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Excited about in terms of the first time that impact's actually been observed as it happened by a seismometer and then observed also from space by the orbital cameras. 크기 5에서 12m 유성체가 화성의 엷은 대기를 그대로 통과해 지표면에 충돌하자 분출물이 37km까지 날아갔습니다. 또 충돌로 화성에는 150m의 크기와 약 21m 깊이의 분화구가 생긴 것이 정찰 위성에 포착됐습니다. In December of last year, a meteorite struck Mars and created the largest fresh impact crater we have observed in 16 years. 그간 지진계와 토양열 측정기를 화성 표면에 내려 화성 내부 구조를 살펴본 인사이트는 앞으로 6주 안에 활동을 멈출 것으로 나사는 내다봤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던 마흐사 아미니가 의문사한 지 40일을 맞아 반정부 시위가 더 격해지고 있습니다. 이란 전역 30여 개 도시에서 규탄 시위가 이어지면서 물리적 충돌도 빚어졌는데요. 미국은 강경 진압으로 인한 사망자가 200명을 넘었다면서 추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황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만 명의 구름 인파가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히잡을 벗은 한 여성은 두 손을 들어 올립니다.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잡혀간 뒤 의문사한 아미니를 추모하기 위해 묘지로 행진합니다. 사망 40일째에 영혼이 잠시 되살아온다고 믿는 시아파 무슬림들은 수도 테헤란 등 30여 개 도시에서 정부 규탄 시위를 벌였습니다. 대학생들은 강의실 밖으로 나왔고 이를 지지하는 자동차 경적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최루탄을 발포했고 일부 지역에선 인터넷이 차단됐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강경 진압으로 사망자가 200명을 넘어섰다며 정부 인사들과 두 개 단체를 추가 제재했습니다. And take action to support the people of Iran as they peacefully protest for their human rights in the face of brutal repression. 시아파 성지에선 15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치는 총격 테러까지 벌어지면서 이란의 혼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렌즈에 담긴 순간 그 의미를 읽어봅니다.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요즘 대면 행사가 많아졌죠. 그중에서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끄는 행사장이 있습니다. 바로 취업 박람회장인데요.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요즘 취업 박람회는 전국 곳곳에서 지역, 업종, 연령, 성별에 맞춰 다양한 형태로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 인천공항에서는 최근 항공 수요 회복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항공 운영 정상화를 대비해 2022 항공산업 자폐어가 열렸습니다. 현직 승무원들이 직접 나서 구직자들과 상담을 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종교계도 나섰습니다. 서울 조계사에서는 종로구와 함께 대웅전 앞마당에서 취업 박람회를 열고 구직자들을 만났습니다. 군 장병, 결혼 이민자, 중장년층을 위해 일자리 박람회가 열리기도 합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의 모습은 남녀노소를 떠나 모두 간절합니다. 현장에서 만난 한 구직자는 코로나19로 침체됐던 구직 시장이 한결 풀린 느낌은 들지만 아직 채용 인원이나 양질의 일자리는 많지 않은 것 같아 앞으로 더욱 확대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찾는 모든 구직자들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8.7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게 출발을 하고 있고요. 낮에는 기온이 20도까지 쑥 오르면서 온화하겠습니다. 대전 21도, 부산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니까요. 입고 벗기 편한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출근길 현재 곳곳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안개가 빠르게 걷히고 나면 하늘에 구름만 지나겠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주말 내내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고 온화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바깥 활동하시기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으니까요.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